왕좌의 태아, 왕조를 흔든 태어나지 못한 후계자, 비단 휘장 사이로 떨리는 비밀 하나, 첫 숨을 쉬기도 전에 새로운 왕조의 왕관을 씌울 수 있는 비밀. 왕은 허약하고 대비는 전능하며 한 후궁은 조선의 유일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궁궐의 정적 속에서 발소리는 작아지고 속삭임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단순히 어머니의 것이 아니라 권력 그 자체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한 생명 하나가 조정 전체를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숨결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임신이 위협이 되었는지, 어떻게 침묵이 진실을 묻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역사가 결코 태어나지 못한 후계자를 품었던 여인의 이름을 잊었는지 말입니다. 1545년 명종이 12살의 나이로 즉위했을 때 조선의 궁궐은 이미 한 여인의 그림자 아래 있었습니다. 문정왕후, 어린 왕의 어머니이자 섭정. 그녀는 단순한 대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좌 뒤의 왕좌였습니다. 명종의 즉위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형인 인종이 재위 8개월 만에 급서하면서 왕위는 어린 동생에게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어머니인 문정왕후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수렴청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조회가 열릴 때마다 신하들은 왕이 아닌 발 뒤에 발을 보았습니다. 왕의 목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들은 그 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명종은 자신의 궁궐에서 손님처럼 살았습니다. 왕관을 쓴 허수아비, 옥좌에 앉은 그림자. 명종실록은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왕이 병환으로 조회에 나서지 못하시다. 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것은 더 많습니다. 얼마나 자주 그가 혼자 불상 앞에 무릎 꿇었는지, 얼마나 많은 편지가 보내지지 않은 채 불탔는지, 얼마나 깊이 그가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는지. 문정왕후는 단순히 섭정을 한 것이 아니라 조선을 재편했습니다. 그녀는 불교를 적극 후원했습니다. 봉은사를 중창하고 승과를 부활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교 사대부 중심의 권력 구조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대비의 힘은 절대적이었습니다. 1545년부터 1550년까지 그녀는 훈구파를 등에 업고 살인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했습니다. 을사사와 피로 물든 정치 청산은 그녀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원형을 비롯한 소윤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고 반대파는 무자비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이황과 같은 학자들조차 조정을 떠나 향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신하들은 떨었고 백성들은 속삭였으며 왕은 침묵했습니다. 명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대비께서 정사를 보시니 왕께서는 조용히 계시도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왕은 왕이 돼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명종이 성인이 된 후에도 대비의 수렴청정은 계속되었습니다. 1553년 21살이 된 명종이 형식적으로 친정을 시작했으나 실질적인 권력은 여전히 문정왕후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은 바로 후계자의 부재였습니다. 명종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정비 인순왕후는 왕과 가래를 올렸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흘러갔고 왕실의 혈통은 가늘어졌으며 왕조의 미래는 불확실해졌습니다. 대비의 섭정이 끝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후계자가 없으면 그녀의 권력은 영원할 수 있었습니다. 명종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왕으로서의 정통성은 혈통의 연속성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왕조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궁궐의 새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1565년 초봄, 궁궐 복도에 새로운 존재의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왕의 아이를 품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후궁의 처소에서 궁녀들은 속삭입니다. 후궁 김씨께서 입덧을 하신다던데 정말인가 확실한가? 의녀가 맥을 짚었다네. 2달째라고 하더라. 침묵, 그리고 두려움. 조선 궁궐에서 임신은 단순한 생명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 지진입니다. 특히 왕에게 적자가 없을 때 후궁의 임신은 곧 권력 지도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김씨 실록에는 그녀에 대한 기록이 매우 적습니다.
단지 후궁이라는 호칭과 함께 몇 번 언급될 뿐입니다. 그녀의 본관도, 입궁 시기도, 구체적인 행적도 명확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가 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위협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임신이 지진인가?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은 명확합니다. 적자가 없으면 서자라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왕조의 생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자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것은 궁궐에서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태종의 왕자들은 서로를 죽였고, 세조는 조카를 폐위시켰으며, 연산군은 형제들을 의심했습니다. 왕실의 혈통은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대비의 권력은 명종의 무력함에서 나옵니다. 만약 건강한 남자 후계자가 태어난다면, 만약 그 아이가 자라 왕이 된다면 섭정은 끝납니다. 권력은 이동합니다. 그리고 대비는 단지 할머니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후궁 김씨의 임신이 단순한 기쁨이 아닌 이유입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훈구파는 대비의 눈치를 봅니다. 그들의 권력은 대비의 섭정에 기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윤원영을 비롯한 소윤 세력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만약 새로운 후계자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외척 세력이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살인파는 기회를 엿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후계자는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대비의 불교 정책을 되돌리고 훈구파의 독점을 깨고 유교 이념을 바로 세울 기회 말입니다. 승려들은 기도하지만 누구를 위해서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봉은사와 봉선사의 승려들은 대비의 후원으로 번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권력의 변화는 곧 후원의 중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궁중의원들은 침묵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이 살아남는 것보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고 듣지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치료하지만 질문하지 않습니다. 궁궐 어딘가에서 심장 박동 소리, 아직 들리지 않지만 느껴지는 박동. 이 궁궐을 신자와 음모자로 나눕니다. 명종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명종실록은 이 시기 왕의 감정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맥락을 통해 추론할 수 있습니다. 20년 넘게 왕위에 있었지만 진정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한 왕, 어머니의 그림자 아래 살아온 왕, 그리고 이제 31의 나이에 이른 왕. 이 임신은 그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희망이었을까요? 드디어 자신의 혈통을 이을 아들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희망, 대비의 섭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친정을 할 수 있다는 희망,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권력 투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두려움,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될 것이라는 두려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홀로 앉아 있는 왕, 기도하는 손, 떨리는 희망. 어쩌면 이것이 그의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그를 진짜 왕으로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은 궁궐에서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희망은 곧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속삭임은 커집니다. 부궁의 처소에는 평소보다 많은 궁녀들이 배치됩니다. 의녀는 하루에 2번씩 맥을 짚습니다. 음식은 엄격하게 검사됩니다. 겉으로는 보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호인가요? 아니면 감시인가요? 궁궐의 벽은 높고 문은 많으며 귀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궁궐은 이미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둘러싼 사냥을. 여기서 잠깐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사의 침묵 속에 묻힌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정 왕후의 처소는 궁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녀의 귀는 모든 곳에 닿아 있습니다. 1565년 당시 문정 왕후는 60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치적 감각은 여전히 예리했고 권력에 대한 장악력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조선을 실질적으로 통치한 여인, 왕을 낳았지만 왕보다 강했던 여인. 내관들이 보고합니다. 궁녀들이 속삭입니다. 의녀들은 명령을 기다립니다. 대비는 모든 것을 압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 누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누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 명종실록은 대비의 정치적 통찰력을 여러 차례 기록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조종했습니다. 신하들을 하나씩 부르고 조용히 질문하고 침묵 속에서 충성을 확인했습니다. 김씨에 대해 들었는가? 예. 마마,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입니다. 올바른 대답은 없습니다. 오직 생존하는 대답만 있을 뿐입니다. 신하들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너무 열정적이면 의심받고, 너무 냉담하면 불충으로 보입니다. 너무 기뻐하면 대비의 권력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걱정하면 왕실의 경사를 축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생존만이 있을 뿐입니다. 훈구파와 살인파 조선 조정의 두 거대한 세력은 이 소문을 각자의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훈구파는 대비의 뜻을 따르려 합니다. 윤원영과 그의 일파는 특히 긴장합니다. 그들의 권력은 대비의 섭정에 전적으로 기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을사사화 이후 그들은 수많은 살인파를 숙청했고 수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새로운 후계자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 왕이 된다면, 만약 그 아이의 외척 세력이 권력을 장악한다면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보복뿐입니다. 살인파는 조심스럽게 기회를 엿봅니다. 오랜 야당 생활 끝에 그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처럼 보입니다. 새로운 후계자는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대비의 불교 편향 정책을 되돌리고 훈구파의 독점을 깨고 유교 이념의 순수성을 회복할 기회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압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기뻐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궁궐 밖 백성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집니다. 전하께서 대를 이으실 왕자를 얻으신다네. 어떤 이들은 기뻐합니다. 왕조의 안정은 곧 백성의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불안해합니다. 권력 투쟁이 격화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불교계는 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봉은사와 봉선사의 승려들은 대비의 후원으로 번영하고 있습니다. 문정왕후는 불교를 적극 후원했고 승과를 부활시켰으며 사찰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유교 사대부들에게 큰 불만이었습니다. 만약 권력이 바뀐다면, 만약 새로운 세력이 집권한다면 불교에 대한 후원은 중단될 것이고 어쩌면 다시 억불 정책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승려들은 기도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인가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대비의 권력이 지속되기를 위해서인가요? 대비는 아들을 사랑했을까요? 명종실록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행동을 통해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명종이 어렸을 때부터 왕위를 지켰습니다. 인종의 급서 이후 전국이 불안정할 때 어린 아들을 왕좌에 앉혔습니다. 을사사화를 통해 반대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들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녀에게 이 둘은 구분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의 안전이 곧 자신의 권력이고 자신의 권력이 곧 아들의 안전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손자는요? 만약 명종의 아들이 태어난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혈통의 연속, 왕조의 안정, 할머니로서의 기쁨, 아니면 권력의 종말, 섭정의 끝, 영향력의 상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그녀의 마음속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행동을 압니다. 명종은 망설입니다. 그는 김씨를 찾아가고 싶지만 대비의 눈치를 봅니다. 그는 편지를 쓰지만 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리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립니다. 명종실록에는 이 시기 왕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유난히 적습니다. 왕께서 내전에 계시다. 왕께서 불공을 들이시다. 짧고 반복적인 문장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왕의 무력함은 이제 비극이 됩니다. 그는 왕이지만 아버지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아들로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보호할 수 없고 태어날 아이를 지킬 수 없으며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후궁 김씨의 처소에 한 그릇의 약탕이 도착합니다. 대비 마마께서 하사하신 보약입니다. 김씨는 그것을 받습니다. 궁녀들은 물러납니다. 촛불은 흔들립니다. 그 약탕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보약이었을까요? 정말로
산모의 건강을 위한 약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역사는 답하지 않습니다. 처방전은 남아있지 않고 의원의 기록은 없으며 증인들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약탕은 단순한 보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관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두려움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궁궐의 침묵을 담고 있습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궁궐은 조용합니다.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역사는 방향을 밉니다. 이 순간 역사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1565년 늦봄의 어느 밤 후궁 김씨는 갑자기 쓰러집니다. 명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궁 김씨 병환. 짧고 냉정한 문장, 불과 4글자. 하지만 그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궁중의원이 급히 불려옵니다. 그는 맥을 짚고 얼굴을 살피고 침묵합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무엇을 알았을까요? 그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김씨는 고통 속에서 신음합니다. 갑작스러운 복통, 식은 땀, 창백한 얼굴. 궁녀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청하는 것이 곧 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의원을 더 불러오지 않는가? 이미 오셨습니다. 마마. 그럼 약은 치료는? 침묵. 의원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진단한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의심하는 것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조선의 궁중의원은 단순히 치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왕실의 비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보고 듣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지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이, 기록하는 것이 살아남는 것보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명종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실록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왕이 후궁의 처소로 달려갔을까요? 아니면 대비가 그것을 막았을까요? 왕이 의원들에게 명령을 내렸을까요? 아니면 그의 목소리는 다른 목소리에 묻혔을까요? 어쩌면 그는 불상 앞에 무릎 꿇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는 손, 떨리는 입술, 흐르는 눈물.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아이를 위해, 김씨를 위해, 아니면 자신의 무력함을 용서받기 위해. 밤은 깊어갑니다. 촛불은 흔들립니다. 후궁의 처소에서는 신음소리가 점점 약해집니다. 궁녀들은 밖에 서서 울먹입니다. 내관들은 문을 지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도 나오지 못합니다. 궁궐은 조용합니다.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리고 새벽이 오기 전 후궁 김씨는 죽습니다. 실록은 기록합니다. 후궁 김씨졸. 원인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단지 병환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인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갑자기 악화되었는지 모두 침묵 속에 묻힙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병으로 죽은 것일까요? 산모가 갑자기 죽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임신과 출산은 생명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자연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지 않았나요? 바로 후계자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었을 때, 바로 권력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었을 때, 바로 누군가의 권력이 위협받을 수 있었을 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또는 실수로 그녀의 생명을 끄는 것은 아닐까요? 독약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그녀를 죽인 것일까요? 역사는 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벽은 기억합니다. 의원은 자신의 기록을 태웁니다. 처방전은 사라집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경비병들은 문을 잠급니다. 대비 마마의 명이시다. 아무도 출입하지 못한다. 신하들은 침묵합니다. 조회에서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조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명종은 무엇을 했을까요? 실록은 그의 슬픔조차 기록하지 않습니다. 왕께서 애도하시다라는 문장도 없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도성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집니다. 궁궐에서 향기가 났다더라. 무슨 향기? 죽은 후궁의 시신에서 향기가 났다고. 향기로운 죽음, 이것은 전설입니다.
민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향기는 무고함을 의미하고 무고함은 억울함을 의미하며 억울함은 곧 누군가의 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향기가 났든 안 났든 진실은 하나입니다. 후궁 김씨와 그녀가 품었던 아이, 조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었던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생명이 아니라 두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한 여인이 아니라 한 왕조의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계속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일까요? 명종의 마음속에서는요. 궁녀들의 기억 속에서는요. 침묵하는 의원들의 양심 속에서는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질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울립니다. 후궁 김씨의 죽음 이후 명종은 변합니다. 명종실록은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왕께서 조회에 나서지 않으시다. 며칠 후 왕께서 병환으로 정사를 보지 못하시다. 또 며칠 후 왕께서 내전에 계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병환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붕괴입니다. 1565년 여름부터 명종의 활동 기록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는 점점 더 궁궐 깊숙이 숨어듭니다. 신하들을 피하고 의식을 최소화하고 혼자 불경을 읽습니다. 그는 왕이지만 왕으로서 살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있지만 생명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문정왕후는 계속 통치합니다. 아니, 더 강하게 통치합니다. 아들의 침묵을 그녀의 목소리가 채웁니다. 왕의 부재를 대비해 존재가 대체합니다. 1565년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명종은 비로소 완전히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건강 악화로 인해 1567년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신하들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왕조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적자도 없고 서자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조정에서는 은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만약 전하께 대가 끊긴다면 누가 왕위를 계승할 것인가? 종친들 사이에서 긴장이 감돕니다. 중종의 아들들은 이미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손자 세대에서 후계자를 찾아야 합니다. 덕흥대원군 중종의 7째 아들의 자손들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명종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침묵합니다. 실록은 그의 감정을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김씨를 잃은 슬픔, 아이를 잃은 절망,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책. 왕으로서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서 태어날 아이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생각하며 밤을 보냈을까요? 불상 앞에 무릎 꿇고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용서를 빌었을까요? 아니면 죽음을 빌었을까요? 1567년 문정왕후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66의 나이였습니다. 20년 넘게 조선을 지배한 여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불교 정책은 급격히 후퇴합니다. 승관은 다시 폐지되고 사찰에 대한 지원은 중단됩니다. 훈구파의 권력도 약화됩니다. 윤원영은 실각 후 추방당했고 같은 해 정난정과 함께 독약을 마시고 생을 마쳤습니다. 권력의 지형이 바뀝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명종에게는 이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해 여름, 명종은 죽습니다. 그는 34세였습니다. 재위 22년. 하지만 진정으로 통치한 것은 몇 년이나 되었을까요? 후계자 없이 실록은 그의 마지막을 간략히 기록합니다. 왕께서 승하하시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병환이 오래되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의 병은 육체의 병이 아니라 영혼의 병이었다는 것을. 왕위는 반계로 넘어갑니다. 선조, 덕흥대원군의 셋째 아들, 16살의 소년왕. 명종의 장례식은 성대합니다. 신하들은 애도하고 백성들은 곡합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진심일까요? 아니면 의례일까요? 역사는 명종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허약한 왕, 어머니의 그림자 아래 산 왕, 후계자를 남기지 못한 왕.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어쩌면 그는 희생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희생자, 시대의 희생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침묵의 희생자. 만약 그가 김씨를 지켰다면, 만약 그가 어머니에게 맞섰다면, 만약 그가 왕으로서 결단을 내렸다면 역사는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왕좌에 앉는 것과 왕으로 사는 것은 같은 것일까요? 권력을 가진 것과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같은 것일까요? 명종의 왕좌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그리고 후궁 김씨의 아이 태어나지 못한 후계자는 그 빈 왕좌를 더욱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빈자리가 있습니다.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의 자리, 말하지 못한 진실의 자리, 기록되지 못한 슬픔의 자리. 그리고 우리는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질문으로, 상상으로, 기억으로. 왜냐하면 있는 것이 가장 큰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가능성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후궁 김씨의 아이, 태어나지 못한 후계자는 조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태어났다면, 만약 그 아이가 건강한 남자아이였다면, 만약 그 아이가 살아남아 자랐다면 문정왕후의 섭정은 끝났을 것입니다. 새로운 후계자가 있다면 더 이상 대비의 통치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분구파의 독점은 깨졌을 것입니다. 새로운 외척 세력이 등장하고 권력의 균형이 재편되었을 것입니다. 명종은 진정한 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자신의 혈통을 지킨 통치자로서.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명종의 적통 후계자가 있었다면 선조는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 때의 조선은 어땠을까요? 광해군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인조반정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아이의 생사가 100년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존재하지 않는 목소리가 어떤 칙령보다 더 크게 미래를 형성했습니다. 아마도 모든 왕조는 태어날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들에 의해 지켜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주받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조선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조선이었습니다. 후궁 김씨의 아이가 없는 조선. 명종의 희망이 없는 조선. 권력이 두려움을 이긴 조선.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질문합니다. 만약 그 아이가 태어났다면, 만약 그가 살아남았다면, 만약 그가 왕이 되었다면 역사는 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것이 침묵 속에 묻힌 이들을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후궁 김씨, 이름은 기록되었지만 이야기는 잊혀진 여인, 아이를 품었지만 미래를 빼앗긴 어머니. 그녀의 이름은 실록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두려움은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품었던 아이 이름도 얻지 못한 아이는 역사의 가장 조용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궁궐의 벽은 높고 역사의 기록은 짧지만 침묵은 길게 울립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침묵을 듣습니다. 권력이 두려움을 느낄 때 미래를 품은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대답은 명종의 빈 왕좌에 있습니다. 대답은 후궁 김씨의 이름 없는 무덤에 있습니다. 대답은 태어나지 못한 아이의 침묵 속에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패자의 침묵이 더 크게 말합니다. 후궁 김씨와 그녀의 아이는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500년을 넘어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사회에 권력과 두려움이 충돌할 때 누가 희생되는가?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가장 약한 자들, 가장 조용한 자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들. 후궁 김씨와 그녀의 아이는 그들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는 것이 침묵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아이가 태어났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후궁 김 씨와 그녀의 아이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잊혀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역사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